ينضم إلي الآن من أبو ظبي المتحدث الرسمي باسم وزارة الدفاع الإماراتية العميد الركن طيار عبد الناصر الحميدي. أهلا وسهلا بك. كما أعلن تعرضت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اليوم لهجوم سافر بصواريخ باليستية إيرانية، حيث تعاملت معها دفاعات جوية بكفاءة عالية وتم التصدي بنجاح لعدد من هذه الصواريخ. 지난 2월 28일 현지 시각 오전 9시 45분경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미국이 이번 공격을 감행하며 내세운 핵심 명분은 이란 내 인권 상황인데요. 2026년 초부터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해 이란 정부가 무력 진압과 사형 집행으로 대응하자 미국은 이를 비판하며 신정 체제의 붕괴와 지도부 타격을 목표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석유 역시 중동 갈등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며 이번에도 전략적 포인트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오히려 중국 등과 석유 이권을 논의하며 독자적인 경제 노선을 걷게 되었고, 미국은 이를 자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미국이 내세우는 직접적 군사적 이유는 여전히 핵과 미사일인데,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 제조에 근접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지금이 공격할 적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공격 개시 직후 테헤란 내 보안 복합단지 지하벙커 시설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밀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공격 발생 불과 약 24시간 만인 3월 1일 새벽 이란 국영 매체가 그의 사망을 공식 인정하며 36년 독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산 장비로 도배한 이란의 방공망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미국 스텔스기 앞에서 무력화되었고, 이란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허무하게 털려버린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드러나는데, 이란 역시 하메네이의 죽음 직후 수천 발의 미사일을 주변국과 그리고 인접한 미군 기지에 무차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방공망과 달리 인접 사우디, 이라크, UAE가 도입한 방공망은 한국의 천궁2 K3이었고, 천궁은 날아오는 모든 위협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표적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날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란은 특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향해 엄청난 물량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미국한테 맞았는데 왜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 UAE를 공격하는 건가 싶지만,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단이 없는 이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보복은 중동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날려버리는 것으로, UAE의 알다프라 공군 기지는 미군의 중동 내 핵심 전략 자산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UAE는 중동 경제의 심장이자 서방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모여있는 허브로, 지도자를 잃은 이란의 강경파들은 내부의 붕괴를 막고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가장 가깝고 타격 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UAE를 집중 타격 목표로 삼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리상 요격될 확률이 높았지만 UAE는 엎어지며 코다할 때 있는 만만한 표적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UAE를 향해 날아간 미사일의 수만 무려 137발, 여기에 드론 209대, 두바이의 마촌루와 아부다비의 주요 시설들이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은 사이렌 소리에 공포 질렸고, 전세계 언론은 UAE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하늘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UAE가 보유한 요격 미사일들이 맹렬한 속도로 솟아오르더니 날아오던 이란의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UAE 방공망은 날아온 137발의 발사체 중 무려 132발을 공중에서 분쇄해버렸습니다. 요격 성공률 95%,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죠.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95%라는 숫자는 현대전에서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꿈의 수치로, 이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UAE는 지난 2022년 1월 한국과 약 4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단일무기 체계로는 당시 한국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이었죠. 도입 이후 UAE는 자국의 핵심 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 구석구석에 천궁2 포대를 촘촘하게 배치하며 방공망의 척추로 삼았습니다. 당시 UAE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실전 경험도 없는 한국산 미사일을 너무 많이 샀다며 패트리어트 구비에 더 치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UAE 군수 내부는 사막의 가혹한 기후 조건과 복잡한 전파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서 그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구한 신의 한 수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요격된 132발의 미사일을 100% 전부 천궁이 요격한 것은 아닌데요. UAE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요격 작전에서 천궁2가 9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 이유는 바로 이란과 UAE의 지리적 특성과 미사일 비행
고도에 숨어 있습니다. 이란과 UAE는 좁은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란은 ICBM이 아닌 쏘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저고도로 깔려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을 주력으로 섞어 쏘았습니다. 여기서 방공망의 역할 분담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의 아주 높은 우주 공간 언저리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잡는 용도입니다. 이번처럼 낮고 빠르게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죠. 반면 패트리어트는 고도 15에서 20km 내외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이 UAE를 향해 쏜 미사일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고도는 20에서 40km의 중간 고도였죠. 그리고 이 구역이 바로 천궁2의 주 분야인 킬존이었던 것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패트리어트의 사거리에 들어오기도 전에 최적의 고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궁2가 먼저 요격에 9할 이상을 쓸어 담아버린 것인데 천궁2의 정밀한 다기능 레이더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미사일들이 표적을 향해 직격 방식으로 날아가 산산조각을 내버렸는데요. 사실상 천궁이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한 방어전으로 UAE 국방부 공식 대변인인 압둘라시르 알 하미디 공군 중장은 우리 방공망이 매우 높은 효율성으로 대응했다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미사일 137발 중 132발 요격 96.3%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ينضم إلي الآن من أبو ظبي المتحدث الرسمي باسم وزارة الدفاع الإماراتية العميد الركن طيار عبد الناصر الحميدي. أهلا وسهلا بك إلى سكاي نيوز عربية. رجاء ضعنا في صورة آخر التطورات لما يجري. شكرا لكم. كما أعلن تعرضت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اليوم لهجوم ساخر بصواريخ باليستية إيرانية، حيث تعاملت معها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بكفاءة عالية وتم التصدي بنجاح لعدد من هذه الصواريخ. أيضا الأجهزة المختصة في الدولة تعاملت مع سقوط الشظايا على مناطق سكنية في مدينة أبو ظبي، أسفرت عن بعض الأضرار المادية ووفاة شخص من الجنسية الآسيوية. كما أيضا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الإماراتية تصدت لموجة ثاني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إيرانية اللي تم إطلاقها تجاه الدولة، حيث تم التعامل معها بكفاءة عالية دون وقوع أي أضرار. تفضل. كنت أسألك الإجراءات التي تتخذونها فيما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وأيضا على الأرض. نعم، الإجراءات تم اتخاذها كما ذكرت، تم التصدي لجميع الهجمات اللي تعرضت لها الدولة. أيضا الأجهزة الأمنية قامت بدورها وواجبها بالنسبة لبعض الشظايا التي وقعت في مناطق مختلفة من أمارة أبو ظبي، وتم التعامل معها بنجاح لطمأنة الجمهور. ونحب نطمن أيضا الجمهور أن الوضع الأمني في الدولة تحت السيطرة، وجميع الجهات المعنية تتابع التطورات على مدار الساعة، وأ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على أهبة الاستعداد والجاهزية للتعامل مع أي تهديدات، ويتخذ كافة الإجراءات اللازمة للتصدي بحزم لكل ما يستهدف زعزعة أمن الدولة واستقرارها. 사실 이번 천궁의 요격 성공률이 미쳤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것이 천궁2의 사상 첫 실전 경험이었다는 점입니다. 훈련장에서 짜인 각분대로 쏘는 것과 사방에서 전파 방해가 들어오고 기만체가 섞여 있으며 한 번에 수십 발씩 쏟아지는 진짜 전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고의 무기라 불리는 미국산 방공망들도 첫 실전에서는 수많은 에러와 요격 실패를 겪으며 심지어 발사 후 꼬꾸라져 자국 군인들에게 역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궁2는 데뷔 전부터 그것도 최악의 포화 공격을 상대로 95%라는 신화적인 요격률을 달성했는데요. 사실상 100% 요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요격하지 못한 5발이 이란에서 발사 후 추진체 결함이나 유도 시스템 오류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진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137발의 미사일이 목표물에 직접 명중하여 피해를 준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없으므로 방어 측면에서는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천궁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은 훌쩍 넘지만 천궁2는 그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이란이 137발의 미사일을 쏘며 가성비 소모전을 유도했지만 천궁2는 압도적인 명중률로 이란의 물량 공세를 완벽하게 카운터 쳐버렸습니다. 가성비와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무기체계임을 실전에서 증명한 셈이죠. 그동안 눈치를 보며 중국산 저가 수주에 기웃거리던 주변 중동 국가들조차 전부 한국에 문의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산 방공망으로 도배했던
있던 이란의 상황은 말도 안 되게 처참했는데요. 개전 직후 이란의 절대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테헤란 외곽의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위치한 최고 등급의 지휘 통제 벙커로 피신했는데요. 수십 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와 특수 강철로 덮인 벙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산 장비로 촘촘하게 깔아놓은 방공망은 하메네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적합했겠죠.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달리 이란은 방공망 탓에 지상군 투입이 불가해 하메네이의 빠른 제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믿었던 방공망은 미군의 전자전에 의해 휘조각이 되었고, 작전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편대는 하메네이의 은시처를 정확히 찾아내어 무려 8발의 GBU-28 벙커버스터를 순차적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지표면을 뚫고, 두 번째 폭탄이 콘크리트를 박살내고, 세 번째 폭탄이 내부로 진입해 폭발하는 극강의 연쇄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개전 단 1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고 말았죠.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하메네이를 타격한 기종이 스텔스기가 아닌 F-15였다는 점, 그리고 타격 당시 테헤란 상공에 이미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여유롭게 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 F-15는 무장 탑재량은 최고이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서 적의 레이더에 손쉽게 잡히는 전투기이고, 조기 경보기는 그 자체로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표적지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항공기들이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유유히 들어와 작전을 지휘하고 폭탄까지 쏟아부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폭격이 시작되기 전 이란이 자랑하던 방공망이 이미 완벽하게 초토화되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란의 방공망이 허술했냐? 절대 아닙니다. 이란 수뇌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들은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의 자랑인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그리고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최첨단 방공 시스템 홍큐9B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S-400보다 기술적으로 10년은 더 진보된 홍큐9B,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단 하나만을 잡기 위해 칼을 갈고 개발했다는 대형 지상 레이더 YLC-8B는 그야말로 이란의 비밀병기였는데요. 중국 군사 매체들은 개전 전까지만 해도 YLB-8B의 극초단파 배열 레이더와 홍큐9B의 미사일 정밀도 앞에서 미국이 F-35를 섣불리 띄우기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所以你看到川普在处理委内瑞拉、处理伊朗、处理这个格陵兰，川普几乎没有毫不讳言的在讲的目标几乎都是剑指中国跟俄罗斯嘛，特别是像格陵兰，他不断的强调，他要拿下格陵兰，就是因为中国大陆跟俄罗斯在这个北冰洋的航道已经部署了太多的这个装备在那里了，他们必须要遏制中俄哦。然后他拿下委内瑞拉的时候，他讲了什么？他说美国加上委内瑞拉的石油产量占了全世界的55%了。大家想想哦，如果再让他拿下伊朗的话，他所掌握的这个全球原油产量绝对超过70%。那在那个情况之下，你说中国大陆当然首当其冲受到冲击啊。委内瑞拉的油大量都是输往中国大陆，伊朗的亦复如此。那你更不要讲说伊朗所处的地理位置，不管是空中航线或者是这个地面的这个地缘政治的位置，它其实都是站在非常重要的战略枢纽。一旦伊朗失去了，中国大陆的中欧班列马上就会受到冲击。好，那么所有的相关的航班，美国现在飞中东的机票为什么这么贵？就是因为美国的飞机不能够飞越伊朗的这个上空，不能够飞越伊朗的领空。但是如果这个情势改变了呢，变成美国掌握了伊朗呢，那接下来对中俄来说，他们所失去的远远超过于委内瑞拉可以造成的影响。所以我觉得在这个过程当中，看到北京也好，或者是这个俄罗斯采取更大的动作，其实也并不令人意外了。那你说美国这个时候要不要动手？美国早就动手啦。我们不要讲别的，就是在过去这段时间，所有的伊朗的抗争行为都是 CIA 干的。所以今天美国跟摩萨德把他所有在伊朗潜伏的人马，通通都投入了这场所谓的这个骚动里。但是在这个骚动的过程当中，我觉得他们万万没有想到，说这个骚动没有推翻伊朗政府，因为这个骚动的群众他们缺乏一个核心的精神领袖。今天以色列虽然讲狠话，他说我承受你700枚导弹也在所不惜，对，我打了你700枚，可是你还是没有办法入侵我的国土啊，因为你离我有距离，而且我国土这么大，你要占领我整个伊朗吗？你要怎么占领？这现在也是美国的难题啊！他就算来了 F-15的这个战斗机，他就算运了再多的这个相关的装备，他就算林肯号到了那里，他还是要地面部队，因为那是伊朗，那不是一个这么简单的国家。你美国打伊拉克，美国打土耳这个阿富汗，要不要地面部队？要啊，他要大量的投入地面部队。所以对美国来讲，我觉得他现在最大的两难就是，
他究竟能不能够在损失最小、付出最小的情况之下达成这个任务？那么我认为美国在评估当中，所以这个时刻中国大陆采取更大的动作，我觉得是有助于牵制住美国，让美国要重新思考。那你说至于说伊朗有没有洲际弹道飞弹哦？我觉得也不无可能啦，因为其实对中国大陆跟俄罗斯来讲，你要帮助伊朗最好的办法就是让他有洲际弹道飞弹，不管是你给他，或者是你帮助他研发，因为只要他有了，他跟美国就是要做保证相互毁灭。那么美国就要想一想了，就我如果真的要发动战争，或者我让以色列发动战争，我的国土会不会受到你洲际弹道飞弹的攻击？这就是美国要考虑付出的代价了。包括伊朗的方面，他现在拿到的是中国制的红旗9B 等等，还有他的运输机现在运一些武器，真的能够有效的阻挡来自于美以的攻击吗？干哥又怎么看？好，我特别注意到，就是说，中国军用机军用的运输机有16架紧急飞往德黑兰，一次出动16架，很多。因为去年的12日战争之中，就验证给你看红旗9B到底它的性能如何。听说它把俄罗斯的 S-400的防空飞弹给击落了，就是创造了人类历史上第一次防空飞弹击落防空飞弹。天下有这种奇怪的事情，也就是说，告诉你，我红旗9B 的性能，它本来是仿 S-300而来的，而达到跟 S-400有相同的功能。结果我竟然可以拦截印度的、巴基斯坦的那个红旗9B，拦截了印度的 S-400系统。现在大家就可以想象到这是什么样的概念，就是说，我现在已经青出于蓝了。所以说，在那个战争之中，不仅仅是巴基斯坦的枭龙或者是歼十打下了印度的标风战机，连防空飞弹都已经胜于印度一筹，而印度的那个原来的系统是俄罗斯的系统，所以红旗9B不是只有这么简单而已。这样你就比较了解到底它是什么样的系统。红旗9B现在是部署在中华神盾上面最重要的系统，也就是说海军大家所听过的055大狙或052D 中华神盾，他们主要的防空系统就是海红旗9，跟陆上的红旗9B 是同一个体系出来的，也就是现在中国的主力防空飞弹、区域防空飞弹，射高30公里，射程300公里，然后它可以应付饱和的电子干扰环境。在这种情况之下，这种飞弹用16架运20，赶快运到德黑兰去，这个意义非常重大，就是我赶快援助你。为什么？因为你原先用的 S-300或是 S-400俄罗斯系统可能没有办法应付新的威胁。什么叫做新的威胁？新的威胁叫做 F-15E。美国的 F-15E 是出了名的炸弹卡车。这个飞机一飞过去，身上带24颗炸弹。它飞到德黑兰去的话，它一丢，一架就丢24颗。这24颗可不是小炸弹，每一枚都是500磅的炸弹。一丢到德黑兰的头上的话，那你头就痛了。如果这次派了24架去，2个中队，这种炸弹卡车，它也不是自己就飞过去的，它也会面对很多德黑兰的防空系统，它也有电子压制的。所以这次他如果去的话，会不会被红旗9B 打下来？这件事情就是我们特别现在接下来要关注的重点。不过我们可以理解到，不管是 F-15E 炸弹卡车，或是 F-35隐形战机，都会被防空飞弹打下来。只是远近以及多跟少而已。只要你第一次进去我拦不到，第二次你一定会被我拦到。这个就是什么？这个就是战争的一种艺术，就是说我们都是处于在时代尖端的系统。如果今天中国已经紧急运送了红旗9B 到德黑兰去，那现在 F-15E 真的跑进来要空袭德黑兰的时候，红旗9B 抓得到抓不到？刚开始也许抓不到，但你来第二次，我一定抓得到。就像巴基斯坦抓得到印度是一样的道理。所以我大概简单讲到这边，就是说，如果美国跟以色列要联合进行空袭行动的话，
碰到中国的红旗9B，可能要特别小心一点了。 이처럼 동구권 최고의 무기들로 방어되고 있는 이란의 하늘은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개전 직후 이스라엘의 F-35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은밀하게 이란 영공으로 파고들었는데 목표는 단 하나, 이란의 레이더 기지와 대공 미사일 포대를 박살내어 뒤따라오는 F-15 편대의 길을 열어주는 방공망 제압작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과 중국이 자부하던 그 방공망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습니다. F-35의 접근을 가장 먼저 탐지했어야 할 중국산 YLC-8B 안티 스텔스 레이더는 순식간에 먹통이 되었는데요. 중국의 호원 장단과 달리 F-35가 뿜어내는 강력한 전자전 재민 공격에 레이더 화면은 새하얀 노이즈로 덮어버렸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이란 방공부대는 혼비백산했고 허공에 대고 레이더 전파만 쏘아댔죠. 그리고 오히려 F-35는 이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정밀 유도폭탄과 대레이더 미사일을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YLC-8B 레이더가 파괴되자 이에 연동되어 있던 홍큐9B 포대들은 눈먼 장님이 되었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미사일 포대들이 줄줄이 화염에 휩싸였죠. 스텔스기를 잡겠다던 중국산 첨단 무기들이 정작 전지전기도 아니고 그 스텔스기의 전지전 공격 한 방에 스스로의 위치만 노출하는 거대한 관역판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산 방공망의 치명적인 민낯이 전세계에 생중계된 것이죠. 카탈로그 스펙상으로는 서방의 무기를 압도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실전이라는 냉혹한 시험대 위에서는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연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종이 호랑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레이더가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현대전의 핵심인 전지전 방어 능력의 부재였는데요. 단순히 레이더 전파를 강하게 쏘아 스텔스 형상을 탐지하는 하드웨어적 기술에만 집착했을 뿐 적이 쏘아대는 기만 전파를 걸러내고 진짜 표적만을 식별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능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력 앞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방공망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니 그 안에 버티고 있던 하메네이 역시 F-15의 폭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천궁2와 중국의 홍큐9B가 가지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는 실전 데이터와 고도의 소프트웨어 신뢰성 그리고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진짜 무기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뵙게 만든 가짜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전 세계에 남긴 뼈저린 교훈은 명확한데요. 첫째로 우선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방공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거대한 요새를 구축하더라도 머리 위를 덮는 방어막이 뚫리는 순간 국가는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천군과 중국산 방공망의 엇갈리는 운명이 보여주었단 말이죠. 한국 역시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철벽 같은 방패조차 찢어버리는 스텔스기의 압도적인 성능의 중요성인데요. 적의 심장부로 은밀하게 침투해 방공망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드는 스텔스 기술력이야말로 전쟁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현대전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임을 이번 작전이 다시 한번 증명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전쟁의 뇌관만 정확히 도려내는 벙커버스트의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과거처럼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며 장기전을 치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십 미터 지하에 숨은 적의 수뇌부 단 한 명의 지도자만을 핀포인트로 타격해 말끔히 제거하는 초정밀 타격 능력은 적에게 가장 뼈아픈 공포이자 가장 확실한 전쟁 억지력이 되고 있죠.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전쟁의 가장 명확한 해법으로 가장 강력하고 정밀하며 치명적인 무기로 악의 축 표적만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bvious solution to war is to have the West having the strongest, most precise, deadly weapons possible so that we can minimize unnecessary innocent deaths. And by the way, the primary way you minimize these deaths is you're so strong no one attacks you. And that's how you actually do it.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현대전의 스펙타클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슴 벅찬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핵심 분야 모두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사막의 실전에서 세계 최강의 요격률을 증명한 천군과 장거리 요격체계 엘심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패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전투기 KF-10을 보라매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스텔스 기로의 진화를 착실히 밟아가고 있으며 적의 지하 벙커를 단숨에 초토화할 한국형
대륙간 벙커버스터 현무5 등 초정밀 타격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강대국들의 무기를 수입하며 안보를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은 이미 다가올 미래전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하늘을 수호할 압도적인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죠. 보고 있나 김정은. 오늘의 한 줄평. 북한은 이란을 지지한다. 야, 지지가 아니라 지지라고 이 갓나 새끼야. أيضا السادة المشاهدين نستعرض معكم حطام الصواريخ و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التي تم تدميرها بواسطة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الإماراتية. ونبدأ في حطام هيكل صاروخ باليستي تكتيكي من فئة قيام. قمنا بتدمير وصد المئات من هذه الصواريخ. ننتقل إلى الصاروخ الجوال أو الطواف من فئة بافيه. تعتبر هذه التهديدات من التهديدات التي تعتبر صعبة التعامل والصد، ولكن ولله الحمد تم صدها وتدميرها بواسطة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الإماراتية. أيضا نستعرض معكم الطائرة المسيرة الإيرانية شاهد 136 تم صد وتدمير المئات من هذه الطائرات. وأخيرا نوع آخر من 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من نوع شاهد 107 بالإضافة إلى شاهد 238 تم صد وتدمير العشرات من هذه الطائرات خلال ال4 أيام الماضية. If they hear pops sounds coming out of the sky, that's actually a comforting sound. It's a comforting noise. What it means that the air defense system is functioning properly to intercept, destroy all of these threats. Silence is actually not good. The UAE air defense system is very capable of defending the country, and we're very aware of the threats around it. We will continue to defend the countr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hey are being displayed here at the UAE government media briefing as part of physical evidence of the attacks, which officials describe as a direct violation of the country's sovereignty and security. 최근 이란의 UAE 미사일 공격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천궁2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화력을 펼치며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해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저가형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대거 동원하며 주변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서구 자본의 중심지이자 중동 경제의 핵심인 UAE를 타격함으로써 국제적인 시선을 분산시키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UAE가 타깃이 된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치밀한 계략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주인공이 바로 우리 천궁이었는데요. 당시 UAE군은 자체 구축한 다층 방공망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변칙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사드 그리고 한국의 천궁2로 촘촘하게 짜인 3중 방어망은 90% 이상의 종합 방어율을 기록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건 단연 천궁2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전에 투입된 천궁2 2개 포대는 날아오는 표적을 향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무려 96%라는 경이적인 실전 명중률을 기록했는데요. 현재까지 2개 포대에서 준비된 64발의 요격 미사일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격하지 못한 나머지 4%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아오던 중 스스로 추력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는 바람에 요격할 대상이 사라져서 발생한 수치라는 것이죠. 즉 실제 대응 상황에서 천궁2의 방어 성공률은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최신형 패3나 이스라엘의 데비드 슬랭조차 실전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의 기록인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경악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바로 천궁2가 첫 실전 대비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보통 방공미사일 체계는 수많은 실전을 거치며 데이터를 쌓고 적의 회피 기동이나 변칙적인 변화구에 맞춰 개량을 거듭해야 성능이 완성되는 법인데요. 그러나 천궁2는 첫 실전 투입부터 적의 변칙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죠. 심지어 당시 UAE에 배치된 상황도 딱히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현재 배치된 2개 포대 중 하나는 수출 추진 당시 현지 환경 적응을 위해 선보였던 일종의 홍보용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현지 병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먼저 보낸 교육용 물량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본격
본격적인 실전 배치보다는 현지 적응과 훈련이 한창이던 초기 인도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실전이 터진 것인데 우리 천궁2는 그 짧은 준비 기간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성능으로 상황을 종료시켜버린 것이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굳이 비판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야 2022년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들었는데 배달의 민족이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배치가 늦어진 거냐 라고 따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번 실전 배치는 사실상 최종 계약이 완료된 지 단 1년 만에 이뤄진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천궁2 시스템의 방대한 규모 때문이죠. 이 체계는 단순히 한 회사와 계약해서 뚝딱 들여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핵심 구성 요소인 유도미사일의 LIG 넥스원, 다기능 레이더의 하나 시스템, 그리고 발사대를 담당하는 하나 에로스페이스까지 무려 3개의 거대 방산업체와 각각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구조인데요. 각 회사와 업무 부처마다 세부 계약 조건이 다르다 보니 2022년에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계약이 먼저 체결되었고 이어서 23년도에 LIG의 미사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하나 에어로의 발사대 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죠. 결국 시스템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 총 계약 완료 시점으로부터 단 1년 만에 전격적인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공급하고 전력화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 방산의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압도적인 실전 능력에 힘입어 현재 UAE 측에서는 천궁2 미사일 잔여 수량을 단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며 조기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서는데요. 천궁만 제때 받을 수 있다면 돈이든 석유든 무엇이든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응답하듯 우리 정부는 이번 달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천궁2 유도탄 30여 기를 UAE 측의 C-17 수송기를 통해 전격 인도할 계획인데요. UAE 역시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5일머니로 확실하게 화답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한국은 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가운데 200만 배럴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셈이니 천궁2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효자로 등극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천궁2 유도탄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내 주요 국가들조차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할 경제적 가치도 어마어마합니다. 천궁 미사일은 그야말로 돈 되는 물건인데 단 2발 값이 K9 자주포 한 문과 맞먹고 5발 정도면 K2 표전차 한 대를 셀 수 있습니다. 실제 UAE와의 4조 원 규모 계약 중 절반 이상이 유도탄 구매 비용인 2조 원어치며 UAE가 이틀 만에 다 써버린 60여 발의 가치만 해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격조차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엄청난 가성비로 통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어트 패3는 현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발당 50억에서 60억 원에 육박하는데 우리 천궁은 그보다 3-4배 더 저렴합니다. 성능은 하이엔드급인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납기까지 빠르니 전 세계가 천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한편 이처럼 천궁2가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수호하며 압도적 성과를 거둔 반면 중국산 방공망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같은 하늘 다른 결과. 실제로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려던 국가들은 이번 이란 사태에서 드러난 처참한 실전 성능을 보고 계약 취소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격전 당시 이란은 폭격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 전체가 지하 벙커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제 최신형 최고급 방공망인 홍큐9B 시스템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F-35 편대가 출격하자 이란의 방공망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스텔스기 킬러라 자신하던 데스텔스 레이더는 정작 F-35의 신호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F-35의 강력한 디지털 제밍에 속수무책으로 목통이 되었고 뒤이어 발사된 대레이더 미사일 AGM-88 함에 허무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벙커버스트를 투하한 기체가 F-35가 아니란 점인데요. 바로 F-15였죠. F-15는 폭장량이 넘사벽인 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서 하늘의 공룡이라 불리는데 정상적인 방공 시스템이라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포착했어야 할 F-15가 머리 위까지 날아와 벙커버스트를 투하했다는 건 이미 중국제 레이더와 방공망들이 100% 전부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이란이 야심차게 도입한 데스텔스 레이더 중국제 YLC-8B 레이더는 동구권 최초로 UHF 대역을 사용해 스텔스기에 전파 흡수 코팅을 무력화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F-22나 F-30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기를 최대 250에서
350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고 일반 항공기는 무려 700km까지 탐지 가능하다고 떠들어댔죠. 이란 역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미국의 F-35나 B-2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긴급 도입하며 자신만만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게 가버렸지만요. 또 이란이 중국 기술을 이전받아 만든 지하벙커 역시 현대화된 벙커버스터의 관통력을 견디지 못하고 먼지가 되어버렸는데 중국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이란 수뇌부의 선택은 결국 국가 지도부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는 결정적 패착이 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기술력은 이란의 발목을 잡는 엑스맨 역할을 제대로 해버렸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처참한 결과가 이란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파키스탄과 인도의 교전 중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야심차게 구입한 홍큐9B와 홍큐16 방공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일간의 분쟁 동안 단 한 건의 요격도 성공하지 못한 채 군 인프라의 20%가 인도군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인도군의 퇴역 소장 지디박 씨는 중국제 시스템의 성능은 형편없었으며 우리는 아주 손쉽게 이를 무력화했다라고 비웃을 정도였죠. Now, one reason this conflict was so widely followed was because it was supposed to be the big debut of Chinese weapons in combat. Chinese jets, Chinese missiles, air defense system, all of them were seeing combat for the first time. From the looks of it, India managed to punch through those Chinese arms and weapons. But what did you make of it? Do you think the Chinese weapons held up? Clearly, it showed lacking in capability, and India showed the which is not simple, right? I don't want to make things very simple, although people want explanations of the sheer amount of technologies, radar jamming, radar missiles, out of line of sight missiles, the risk to the pilots to be able to penetrate Pakistani airspace and to hit these targets and hit the air defense systems themselves. I understand a lot of what the technical requirements are to do that. This was a test of those Chinese systems, and they showed up wanting in spades, right? India hit every target it wanted to. And you can't hide that through satellite imagery, like you say. 또한 2026년 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당시 베네수엘라는 중국제 JY-27A 데스테스 레이더와 러시아제 S-300VM을 결합해 이른바 철권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카라카스 급습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레이더 교란 장치는 중국제 레이더가 미사일을 조준하기도 전에 시스템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측의 요격 기록은 0건, 방공망은 있으나 마나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Global implications following the U.S. operation in Venezuela. Reports say Chinese-made defense radars in the country failed during the operation. Well, we know for a fact that the Venezuelan air defense was unable to counter U.S. strike. And the reason why they failed could be due to many factors. Of course, one of the reasons might be failure of those Chinese-made air defense radar and missiles. They did not perform as advertised. So we also don't know how well those systems were maintained. Did the Chinese just stole them for stuff and not teach them how to repair and maintain the radars? And could also be human factors where the training and proficiency of the operator, maintenance capability, those hardware is just nice to look at. And there also might be a breakdown between the radar and the missiles. They couldn't complete the kill process where the radar might have seen a target, but they couldn't pass the information to the shooter, the missile. So it could be caused by electronic warfare by the U.S. forces. We do that, and we always use that technique to protect our forces going in. So there could be many factors. Certainly, the Chinese hardware might be one of the primary factors that caused the Venezuelans to not able to defend against. China's claimed that JY-27A was developed by China, but in fact, it is a copy of the Russian Nebo-M radar that was part of the S-400 missile system cell that the Russians sold to China. So it uses a VHF frequency. I don't want to get into the actual details. These frequencies do not have the accuracy of a high-band radar, so it might be able to detect a target far away, but you couldn't tell the actual distance and location. So it's not as capable as the Chinese claim it to be, but that's expected because culturally, when China and Russia release their weapon performance data, it is usually much better than the actual performance.
They just say, hey, we can do all this. 그리고 바로 이번 2026년 3월 이란의 방공망 초토화와 하메네이의 사망까지 이 정도면 중국제 방공망의 3중 검증은 끝난 셈이죠. 이젠 진짜 별로인 걸 따로 말 안 해도 믿을 수 있는 중국산 방공망입니다. 사고 이후 중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며 발을 빼거나 사용자의 전문성 부족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이기까지 하면서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 전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실제 성능이 전 세계에 전부 뽀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방공망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중국제 무기의 카탈로그 성능이 결국 뻥카였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방 측 전지전이 강력한 노이즈 제밍을 뿜어내어 레이더에 눈을 멀게 했고 이후 디지털 무선 주파수 기억 기술이 중국 레이더 신호를 가로채 변조한 뒤 다시 보내 수백 개의 가짜 유령 목표물로 시스템을 가부화시켜버렸습니다.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대레이더 미사일이 기지를 직접 파격하며 끝을 내는데요. 중국이 스텔스를 잡는다고 자랑한 저주파 레이더는 거칠게 위치만 파악할 뿐 미사일을 유도할 정밀한 해상도가 없고 주변 전파 간섭에 매우 취약했던 것이죠. 결국 하드웨어는 복제했지만 수많은 전파 중 진짜 적기를 골라내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훔쳐오지 못한 카피캣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이중체계 간 데이터 전송 규격이 맞지 않는 불협화음과 유지보수 및 운용자 교육 부실까지 겹치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사실 이런 패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는 바로 중국 내부 깊숙이 자리 잡은 부패가 그 내막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시진핑이 군수 내부 장성들을 잇따라 숙청했다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인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숙청 대상이 방산 분야, 특히 로켓군과 방공망 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미사일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거나 고가의 부품 대신 저렴한 가짜 부품을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무기 조달의 몸통으로 방공 레이더의 핵심인 반도체와 센서를 저질 부품으로 대체한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란에서 레이더가 미군의 전자전 한 번에 먹통이 된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죠. 리유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은 미사일 추진체 결함과 연료 비리의 핵심으로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미사일이 요격은커녕 궤도를 이탈하며 불발된 기술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평소 우리 방공망은 무적이며 스텔스기를 완벽히 잡는다라고 시진핑에게 허위보고를 일삼다가 이번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건에서 들통나자 시진핑에게 구라친 죄로 수청되었습니다. 시진핑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우리 방패는 미군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를 진짜로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단 몇 분 만에 방공망이 뚫리고 장님이 되는 꼴을 목격하자 자신이 속았다는 배신감에 대대적인 칼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전자전 방어력을 통째로 팔아먹은 셈입니다. 연구비는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태무 레이더가 생산되었으며 정치적 야심을 위해 대만 침공의 방패로 믿었던 홍큐 구비가 종이 호랑이였음이 드러나자 시진핑의 전략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대만 침공 계획까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는 곧 시진핑 체제 근간 자체가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중국산 방공망을 뚫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가능 쌉가능이죠. 최근에 실전 사례들이 증명하듯 중국제 레이더는 광역 탐색에는 성공할지언정 정밀 추적 및 화력 관제를 위한 조준 단계에서는 고질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우리 KF-21은 중국 방공망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첨단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한 하나 시스템의 독자 기술이 KF-21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 레이더 신호를 가로채 변조한 뒤 허위 표적을 생성하는 디지털 무선 주파 기억 장치 DRFM 기반의 정교한 제밍 기술과 고속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가 기체 내부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KF-21 핵심인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단순히 적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 레이더 주파수 대역에 집중적인 방위 전파를 투사하는 전자 공격 기기로서의 역할도 완벽히 수행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위협을 신호로 실시간 탐지하여 기만기와 플레이어를 자동으로 살포하는 통합 자가 보호 체계 ALQ200K 등은 기체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데 독자적인 전자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적의 최신 위협 신호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복제한 카피캣 무기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하이엔드급 하드웨어와 이를 구동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로직을 국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대한민국 무기에는 이른바 낭만이 있습니다. 실제 운용 성능이 카탈로그상 수치를 상회하며
있으며 실전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K2 표전차는 공칭 유효 사거리가 3km로 알려져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 5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경이로운 저력을 보여주고 K9 저주포는 카탈로그상 포신 수명이 약 1000발 정도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가혹한 실전 환경에서 1500발 이상을 발사하고도 건재한 내구도를 과시하며 여기에 천궁2의 요격 성공률은 공식적으로 90%를 지향하지만 최근 실전에서 96%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달성하며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방어망을 입증해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으로 잡은 한계치를 비웃듯 실전에서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세계가 믿고 쓰는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이죠. 반면 중국산 무기는 뭐 같은 모양이라도 오면 다행. 오늘 영상 보고 우울해야 할 이란 외무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태무 환불 정책 알아보기. 오늘의 한 줄평, 통계적으로 사람 5명 중 1명이 사기꾼. 그래서 중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가 봄. 반대하면 중국인.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